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땅에서 구금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초청받아 간 그들에게 돌아온 건 수갑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외환 보유고의 84%인 3,500억 달러를 당장 내놓으라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3주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똑같이 굴복하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관세를 때릴 거면 그냥 때려라. 우리는 시간을 두고 싸우겠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렌트 콜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25년간 국제통상 분석가로 일해온 사람이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통상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25년간 제가 참여한 무역협정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수십 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들이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상무부 무역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어요. 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명확했죠. 미국 제1주의, 공정무역, 그리고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미국이 손해보는 무역관계는 바로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역수지,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외환 보유고 이런 숫자들이 제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다고 했고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하지만 무역은 무역입니다.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똑똑하고 근면한 나라. 하지만 결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하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나라. 25년간 나는 미국이 손해보는 무역협정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에 결국 몇 가지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자주 꺼내봤죠.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어요. 한국,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2025년 3월 초, 저는 루트닉 상무장관의 집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장관님은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붉은 펜으로 몇몇 나라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 콜먼, 이번 관세 정책은 완벽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해요. 25% 관세면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치밀했습니다. 각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외환 보유고 규모, 정치적 상황까지 모두 계산에 넣었죠. 이번 관세 정책은 완벽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15%가 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 세 가지 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모두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2주 안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일본처럼요. 한국은 현실주의 국가입니다. 감정보다 실리를 택하죠. 장관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좋아요. 콜먼, 당신이 한국 팀을 맡으시오. 일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일본 모델. 그건 우리의 성공 사례였어요. 일본은 단 3주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무제한 통화 스왑 보증. 우리는 그것을 모범 사례로 삼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는 겁니다.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콜먼, 한국이 일본처럼 수능적일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경해 보이는 거죠. 협상 전술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숫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그들 외환 보유고의 84%예요. 불가능한 숫자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안에 한국 건이 끝나면 승진이 확실해. 한국? 그 나라 잘 알아? 아내가 물었어요. 동맹? 물론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25년 경력이니까요. 한국쯤은 눈 감고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과거의 경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3월 워싱턴 DC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무역 정책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상무부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각국의 협상 진척도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죠. 3월 중순, 일본이 드디어 서명했습니다. 단 3주 만이었어요. 팀 내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죠. 상무부 복도에는 미국 제일주의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었고, 동료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맞죠, 콜먼? 일본이 3주 만에 서명했습니다. 역시 압박이 답이에요. 제 동료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 협상팀과의 성공적 합의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까지 열었죠. 루트닉 장관님도 참석하셔서 직접 축배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한국, 독일, 캐나다 모두 일본처럼 따라올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특히 한국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경제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 대미 수출 의존도 15.3%, GDP 대비 수출 비중 43%. 모든 숫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과의 협상은 예상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본이 3주 만에 끝냈는데 한국은 벌써 4주째 회의만 반복하고 있었죠. 일본은 3주 만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저는 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시간을 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관세 25%면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상무부 구내식당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죠. 일본은 3주 만에 서명했잖아.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한국 협상팀이 또 회의를 연기했다고요? 시간 끌기 전술이군요. 걱정 마. 결국은 선택지가 없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저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한국도 일본처럼 움직일 거야. 그럼 승진이야. 아내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렇게 확신해? 당연하지. 25년 경력인데.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일본과 뭐가 다른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협상 전술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협상팀이 또 회의를 연기했다고요? 시간 끌기 전술이군요. 루트닉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죠. 더 강한 메시지, 더 명확한 데드라인, 더 큰 압박.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원금 회수 전까지 투자 수익의 90%는 한국이, 10%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 일본도 이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금 회수 전 90대 10이라고. 그들이 제정신인가요? 제 동료가 한국 측 답변 이메일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알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무제한 통화 스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어요.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무제한 통화스왑 보증을 요구한 겁니다. 만약 환율이 급등하거나 금융위기가 오면 한국 정부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달라는 거였어요. 일본은 이 조건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력하게 거부했죠. 통화스왑 거부. 외환 보유고 84%를 요구하는데 말이 안 되는 태도입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한국이 비합리적으로 보였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안전장치였는데 한국은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NN을 통해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던 팀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콜먼, 한국 언론이 우리 제안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 조약?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비즈니스 협상이지 19세기 제국주의 조약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뭐라고 하든 결국 정부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겁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경제 리포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한국은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 반도체 산업의 미국 시장 비중, 자동차 업계의 미국 공장 투자 규모,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했어요. 다만 이전 협상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국 협상팀 대표가 보낸 이메일 문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측의 제안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 저는 그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건 협상인데 무슨 존중 타령인가 싶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메일마다 회의 발언마다 상호 존중, 대등한 파트너십, 공정한 위험 분담.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저는 CNN에 나온 한국 경제학자의 인터뷰 클립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제안은 한국을 ATM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70년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건 실례입니다. ATM?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비즈니스 협상이지 감정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일본과 한국의 협상 태도를 비교한 분석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은 조용히 받아들였고 한국은 시끄럽게 저항하고 있었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불리한 상황인데 왜 자신감 있게 보이는 걸까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루트닉 장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먼, 왜 아직도 안 끝났나? 일본은 3주 만에 끝났는데. 장관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장관님. 한국이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한국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세요. 제 상급자의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급습. 한국인 기술자 300명 이상 구금.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급습이라고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ICE가 급습 수색을 벌였고
한국인 기술자 3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300명? 한국 기술자 300명을 구금했다고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건 우리 협상 전략에 없던 일이에요. ICE의 단독 행동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한국 뉴스도 동시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SNS가 폭발했고 뉴스 속보가 쏟아졌죠.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모욕감, 배신감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어요.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대통령의 긴급 성명이 떴어요. 통역관이 급하게 번역했죠.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70년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백악관, 국무부, 조지아주 주지사실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죠. CNN에서는 구금 상황 세부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무장한 ICE 요원들이 공장을 급습했고 한국인들을 수갑으로 묶어버스에 태웠다는 거예요. 한국 언론에서는 구금 시설 내부 상황까지 보도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ICE 직원 일부가 한국인들을 향해 스파이더맨 조롱을 했다는 증언이었어요. 제 휴대폰으로 한국 협상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답이 없었죠. 한국 협상팀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답이 없어요. 오후 5시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협상 중단 신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주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5년 커리어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터진 거죠. 감정, 자존심, 모욕감. 이런 것들은 제 엑셀 시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한국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이건 분명 실수입니다. ICE가 독자 행동한 거예요. 국토안보부 대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터진 후였어요. 한국 언론과 SNS는 계속 폭발하고 있었죠.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겁니다. 법 집행일 뿐인데. 누군가가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밤새 본 제 눈에는 이게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회의 중간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언론이 구금시설 내부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인간적 처우, 인종차별적 조롱,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구금. 아니, 구금시설에서 스파이더맨 조롱이라고. 이건 심각한데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루트닉 장관님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비자 위반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장관님의 발언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한국에서는 미국이 책임을 한국 기업에 떠넘긴다며 더 큰 분노가 터져나왔죠. 저희 팀은 급하게 협상 재개 시나리오를 여러 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불확실했어요. 한국이 대화에 응할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협상팀으로부터 당분간 대화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이메일 한 줄이었어요. 짧고 차갑게.
현 상황에서는 건설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미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 MSNBC, 뉴욕타임스. 놀랍게도 대부분이 비판적이었어요.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 과도한 법 집행, 외교적 참사. 저는 책상에 앉아 과거 한국 협상 사례들을 급히 재검토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화났나 봐.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청 화났어. 당연하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모르겠어. 솔직히. 이번엔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놓쳤을까? 한국을 왜 이렇게 오판했을까? 4월 20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공장 일정을 재검토한다고요? 400억 달러 프로젝트인데. 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재검토한다는 거였죠.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조지아주 메타 공장 확장 계획 보류를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투자 지연을 시사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7%가 미국 프로젝트 조정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죠.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상무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규하듯 설명했죠. 콜먼, 삼성 공장 하나면 우리 주에 1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걸 날릴 셈입니까? 텍사스 주지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 주 정부의 탄원 서류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켄터키. 모두 한국 기업 유치에 성공한 주들이었죠. 그들은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뭘 놓쳤나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죠. 숫자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 외환 보유고, 수출 비중. 모든 게 한국이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전문가로서 25년 경력에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압박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어요. 빨리 수습하라.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라.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 저녁도 거른 채로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불빛들이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4월 말 백악관은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랜도 부장관님 방안으로 분위기 반전될 겁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외교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방안 브리핑 자료 작성을 맡았어요. 밤을 새워 한국 상황 분석, 예상 질문,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했죠. 핵심 메시지는 깊은 유감이었습니다.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을 표명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유감 표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랜도 부장관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부장관은 준비한 대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랭했죠. 유감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었어요.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유감 표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더 많은 걸 원했던 거죠. 한국 언론의 반응은 더 가혹했습니다. 사과도 아닌 유감, 립서비스에 불과, 진정성 없는 외교. 한국 언론의 반응을 보세요. 사과도 아닌 유감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랜도 부장관은 이틀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미국은 외국 기업 투자를 환영합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한국을 달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그 글에 냉소적인 댓글을 달았어요. 말만 환영, 행동은 다른데 구금해놓고 환영이라니.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협상 재개안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금 배분 비율 조정, 통화 스왑 조건 완화, 단계적 집행 방안. 한국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준비한 협상안은 한국 협상팀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협상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상무부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실패를 인정합시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5년 커리어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5월 초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3, 4시간밖에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더군요. 하지만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사무실 책상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쓴 모든 보고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친 신호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협상팀의 이메일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들. 상호 존중, 대등한 파트너십, 공정한 조건. 저는 그걸 그냥 외교 수사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데이터만 봤지 그 뒤에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한국은 그때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단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 전쟁 통계도 다시 봤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2024년에는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70년 만에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판단이 이렇게 틀릴 수 있나? 동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쉽게 봤습니다. 숫자만 봤고 사람은 보지 않았죠. 아내에게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깨웠어?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지금 깨달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게 제 솔직한 의문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 한국이 불리한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걸까?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지치고 초라하고 자신감 없는 얼굴. 25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이요. 5월 중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박. 제 대학 동기였어요. 한국계 3세 미국인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죠.
우리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시절 친했지만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했어요. 브렌트,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할까? 제임스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 사태 때문에 연락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임스, 자넨 한국계지만 미국인 아닌가?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저는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브렌트. 당신이 상황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냉정하지만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인들은 굴욕은 참지 못합니다. 가난은 참아도 물에는 못 참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1910년 을사조약 알아?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조약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걸 치욕의 역사로 기억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을사조약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을사조약? 저는 그런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한국 SNS 반응 번역본을 보여줬습니다. 을사조약보다 더한 요구, 경제식민지화, 굴욕 외교.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협상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조부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고 폐허에서 살아남았고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평생 일했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한국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거라고. 그 세대가 겪은 치욕을 후손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렌트, 당신은 숫자만 봤어. 하지만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나라야.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나라야. 그 과정에서 자존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세요. 압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협력으로. 헤어지기 전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렌트,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똑똑해.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아니, 달라져야 했죠. 제임스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 협상안을 전면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저는 팀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3,500억 달러 일괄 현금 투자 요구. 이게 왜 한국에게 모욕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 외환보유고의 84%를 한 번에 요구하는 건 한국 경제를 인질로 잡는 것과 같았죠. 외환보유고 84%를 한 번에 요구하는 건 경제학적으로도 비상식입니다. 저는 새로운 협상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했어요. 단계적 투자, 위험 분산, 보증 확대, 상호 협력 구조. 한국도 미국도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죠. 핵심은 평등이었습니다. 투자금 배분도 원금 회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60대 40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무제한 통화 스왑 대신 합리적 수준의 보증과 상호 리스크 분담 구조를 만들었죠. 한국의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미국이 진짜 필요한 건 한국의 돈만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라는 것을요. 일본 모델을 한국에 강요한 게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 배터리 혁신, 조선업 노하우. 이 모든 게 한국에 있었어요. 상급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경책을 원했거든요. 장관님, 강경책은 역효과입니다.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루트닉 장관님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각주 정부들의 탄원서, 한국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안이 없다는 냉정한 분석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제대로 된 접근이니까요. 제임스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네 덕분에 눈을 떴어. 이제 제대로 된 협상안을 만들었어. 고맙네. 제임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브렌트, 잘했어. 이제 한국 측의 진심을 보여줘. 그들은 진정성을 알아볼 거야. 저는 밤늦게까지 협상안을 다듬었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숫자,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5월 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규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이 워싱턴 방문 일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협상팀과 접촉했어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죠.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규 본부장과의 만남은 상무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연규 본부장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협상안을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투자, 공정한 배분, 상호 리스크 분담. 한국의 우려를 반영한 내용들이었죠. 연규 본부장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협상팀의 눈에서 적대감이 아닌 신중함을 봤어요.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과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규 본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거든요. 가능성의 문이 조금 열린 거죠. 처음으로 한국 협상팀의 눈에서 적대감이 아닌 신중함을 봤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잠깐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였어요. 콜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 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관세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최소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작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긍정적인 신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신뢰를 되찾는 건 단순히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죠. 6월 초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일본은 15%, 한국은 25%. 이건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조치였습니다. 일본이 15%인데 한국은 25%. 이건 한국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강경파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봤어요. 이제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긴급하게 온건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15% 관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강경파들이 이겼습니다. 제 의견은 묵살됐어요. 루트닉 장관님은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서명 아니면 25% 관세.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루트닉 장관님은 압박을 더 강화하라고만 하십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겨우 대화에 물꼬를 텄는데 다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자동차 업계는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의 미국 판매가 치명타를 입을 게 분명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400억 달러 프로젝트가 표류할 위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에게 전화했어요. 제임스, 다 끝난 것 같아. 강경파들이 이겼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브렌트. 한국의 반응을 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무슨 말이야? 25% 관세면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럴까?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 제임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6월 중순, 한국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었어요.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대응하겠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받아들인다고요? 대신 협상은 천천히 하겠다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이 25% 관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 확대를 발표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6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국내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모든 시나리오 밖입니다. 동료들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패닉에 빠져 급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들은 한국을 옹호하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딘 베이커 경제학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비생산적이다.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장기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긴 밤을 고민했습니다. 25년 커리어를 걸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상급자들에게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요. 우리가 틀렸다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게 실수였다고, 한국의 자존심과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썼죠.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모를 제출하면 제 커리어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건 더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상급자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제 커리어를 스스로 끝낸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6월 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주였어요.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에 2억 5천만 달러의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방정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가 움직였습니다. 연방정부 눈치 안 보고 독자적으로. 저는 생중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주 정부가 연방 무역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조지아주가 즉시 뒤따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 1억 8천만 달러 추가 지원. 엘라베마주도 움직였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각 주 정부들이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잃으면 안 된다고. 주 정부들의 탄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방정부의 무역 전쟁보다 자기주의 일자리가 더 중요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언급하며 한국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얘기하며 한국을 언급했어요.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필리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적이었어요.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죠.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메모가 고위층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급자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콜먼, 자네 메모 읽었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그리고 자네 말이 맞았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질책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받은 거예요. 백악관 회의에서 자네 메모가 논의되었어.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이야.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제 알았구나, 브렌트. 축하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말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제가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7월, 미국 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불과 2주 만에 미국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상무부 허가를 받고 인터뷰에 응했죠. 한국의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과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CNN 인터뷰 후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지였어요. 인터뷰 클립이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미국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전문가가 더 많아졌으면. 상무부 내부에서 대한국 협상 전략이 전면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략팀 리드를 맡게 되었어요. 상무부 복도에서 저를 보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분석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한국 협상팀과의 실무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콜먼 씨의 CNN 인터뷰 봤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제임스 박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브렌트. 진짜 일은 이제부터야. 알아. 하지만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봐. 계속 그 마음으로 하면 돼.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여름밤 강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몇 달 전 이 강변을 걸을 때는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우리 외식하자.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좋아. 오랜만이네. 축하해, 여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8월, 한국과의 수정 협상안 골자가 합의되었습니다. 단계적 투자, 위험 분산, 공동검토위원회 설치. 한국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례를 보며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의 합의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용했지만 일본 기업들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좋은 조건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일본이 한국처럼 우리도 재협상하겠다고 나섰어요. 도미노였습니다. 독일, 캐나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례가 다른 동맹국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한국의 역할.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 없다.
반도체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도 한국이 최고였죠.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대한국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가 심층 분석 기사를 냈어요. 미국 무역 정책의 전환점, 동맹관계 재정의.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필리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과의 협력도 본격화되었죠. 삼성 텍사스 공장이 2026년 생산 목표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어요. 400억 달러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연 준비를 하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등 경합주에서 정책 영향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 투자가 이들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정치인들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일자리를 원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나라의 자존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더 공정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9월, 저는 상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승진이 아니었어요. 승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게 중요했어요.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서울을 방문해 한국 협상팀과 만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5년 전 처음 상무부에 입사했을 때처럼 떨렸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자동화된 입국 심사, 깨끗한 시설, 친절한 안내. 이게 전쟁 70년 만에 이룬 성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인천대교의 웅장함, 고속도로의 정돈된 모습,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이게 70년 전 전쟁 폐허였던 나라라니.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동행한 한국 외교부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때때로 놀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룬 기적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광화문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어요. 한글을 만든 왕이라고 했죠. 그 앞에서 한국 역사를 설명해주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된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복궁도 둘러봤어요. 조선시대 궁궐. 600년 전 건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괴되었고 지금 복원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왜 자존심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함께 온 한국 외교부 직원이 말했어요. 1953년 이곳은 전부 폐허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때를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검색했어요. 1960년대 1인당 GDP 100달러 미만. 지금은 3만 5천 달러. 350배 성장이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음 날 한국협상팀과의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연규 본부장님을 비롯해 워싱턴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죠. 콜먼 부차관보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규 본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회의는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로봇, AI. 모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회의 중간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시간이 되신다면 판문점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판문점. 남북 분단의 상징. 아직도 긴장이 감도는 곳.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갈수록 주변이 조용해지고 군사시설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군사분계선, 파란색 회담장, 그리고 북한 쪽을 바라보는 전망대. 판문점에서 한국의 70년을 생각했습니다. 전쟁, 가난, 그리고 기적.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춰 있을 뿐이죠. 저는 북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였어요. 같은 민족인데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긴장 속에서도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안내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가난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였죠. 판문점을 나오며 전쟁기념관에 들렀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전시한 곳이었어요. 전쟁의 참상, 민간인 학살, 가족의 이산. 사진과 유물들을 보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한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1950년 서울의 사진. 완전히 파괴된 도시. 잔해만 남은 건물들. 그리고 그 옆에 2024년 서울 사진. 똑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초고층 빌딩, 넓은 도로, 현대적인 도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굴복이 아닌 존중을 원했던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기적을 만들어낸 역사.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선 역사. 그래서 그들은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원했던 겁니다. 저녁에는 한국 협상팀과 비공식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식당에서 소주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콜먼 부차관보님, 오늘 판문점 어떠셨습니까? 연규 본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다고요? 네.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외환 보유고 수출 의존도 GDP.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규 본부장님이 소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이해와 존중.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협상팀의 한 분이 말했어요. 콜먼 부차관보님, 사실 처음에는 미국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70년 동맹인데 우리를 이렇게 대하나 싶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나라를 봤어야 했어. 어때? 좋아? 놀라워. 정말 놀라운 나라야.
사람들도 훌륭하고 역사도 대단하고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다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완전히 반했네. 맞아. 반했어. 한국에 완전히 반했어. 다음 날 아침 출국 전에 서울 시내를 조금 더 둘러봤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쇼핑하는 관광객들, 학생들. 모두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죠. 한 카페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카페페 직원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옆자리 한국인이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자원입니다. 교육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수밖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원.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육열, 근면성, 창의성.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거였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 한국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요. 공항에서 연규 본부장님이 배웅 나오셨습니다. 다시 만나요, 콜먼 부차관보님. 좋은 파트너로 함께 일합시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여행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시각의 전환이었고 가치관의 변화였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 정책에 반영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25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한국은 제게 사람을 보라고 가르쳤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제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콜먼, 뭔가 달라졌어. 눈빛이 다르네. 한국 다녀왔잖아. 많은 걸 배웠어. 저는 즉시 새로운 동맹 정책 백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이었죠. 백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동맹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라. 둘째,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라. 셋째,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력을 추구하라. 넷째,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라. 백서를 완성하고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죠. 한국과의 경험이 미국 외교 정책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동맹국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 한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보편적인 거였죠. 10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부터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3월의 오만함, 4월의 충격, 5월의 자기 반성, 6월의 위기, 7월의 변화, 8월의 합의, 9월의 한국 방문.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강연 당일 케네디 스쿨 강당은 5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까지 참석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한쪽이 명령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요.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 대미 수출 의존도 15%, GDP 대비 수출 비중 43%. 저는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숫자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70년 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 1인당 GDP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성장한 나라. 이건 숫자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70년 기적은 존중받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은 참아도 굴욕은 참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너무 많은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빈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다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84%였죠. 무제한 통화 스왑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합리적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을사조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 주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들렸던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봤어요. 경제적 계산만 했죠. 하지만 외교는 경제 이상입니다. 역사, 문화, 감정, 자존심.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힘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고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협력이 답이라고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한 한국 유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나라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4월 사건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었고 미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교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럼 먼저 겸손해지세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숫자 너머를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 미니어처를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죠. 매일 그걸 보며 제가 배운 교훈을 기억하려고요. 제임스 박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미경제협력연구소 설립이었어요. 양국의 협력을 연구하고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었죠. 브렌트,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이 양국 관계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거야, 제임스. 아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갈 거야. 연구소 설립 준비를 하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 미국 정책 기반자들, 학자들, 언론인들. 모두가 한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11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은 예정대로 2026년 생산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도 순조롭게 가동 중이었죠. 더 의미 있는 건 새로운 협력 분야가 열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로봇 기술, 인공지능, 우주산업. 한국과 미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DC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 야경을 보며 절망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협력으로 더 강해집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외교관들,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요. 압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명령이 아니라 협력으로,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이익으로. 그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요.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해를 정리했어요.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깨달음과 성장의 한 해였죠.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웠습니다.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던 순간이야. 그때 깨달았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고마워.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아이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물었어요. 아빠, 한국 정말 그렇게 좋아? 응. 정말 멋진 나라야. 나중에 아빠랑 같이 가보자. 너희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미경제협력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님도 오셨고 미국 상무부 장관님도 축사를 하셨죠. 이 연구소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와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브렌트, 우리가 첫 프로젝트로 뭘 할까? 한미기술협력 로드맵 어때?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좋아. 시작하자. 연구소 일과 병행해서 저는 상무부 업무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담당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의 협상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논의에서도 저는 이제 숫자만 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 정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2월,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계 기고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외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은 관계입니다. 거래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관계는 장기적 신뢰를 쌓아갑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 차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럼이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일부는 비판적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했으니까요. 3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어요. 저도 수행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협력, 조선업 파트너십.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이었어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백악관 리셉션에서 한국 대통령과 잠깐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작년 서울 방문 어떠셨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한 순간이요. 저처럼 오판했다가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25년간 외교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교가 무엇인지 배운 건 지난 1년이었어요. 한국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외교는 힘이 아닙니다. 외교는 이해입니다. 외교는 압박이 아닙니다. 외교는 존중입니다. 외교는 일방적 요구가 아닙니다. 외교는 상호 협력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책 기반자라면, 외교관이라면, 혹은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숫자 너머를 보세요. 데이터 뒤를 보세요. 그곳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성장했다는 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건 한 민족의 집념이고 의지이고 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은 참아도 굴욕은 참지 못한다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들은 너무 많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35년 식민지배, 3년 전쟁, 40년 군사 독재, 그리고 1997년 IMF 위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요구죠. 그들이 이룬 것들, 그들이 극복한 것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죠. 하지만 강대국이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책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압박으로 굴복시킬 상대가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는 것을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들의 회복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강한 의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듭니다. 제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교훈은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힘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고 데이터 뒤에 역사가 있고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존심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요. 한국과 미국이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깨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변화한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